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사회의 인권교육 14주차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강수영 선생님, 김경아 선생님, 김성진 선생님, 안혜원 선생님, 이주희 선생님, 와타나베 사쿠라 선생님, 이렇게 6분 선생님과 이번 학기 열심히 수업을 진행했고요. 이제 마지막 14주차까지 와 있습니다. 윤리학과 다문화 교육을 연결시켜 보려는 시도에서 시작해서 동서양의 다양한 인권, 인간 존중 사상 살펴본 이후에 다문화 인권 교육을 키워드로 할 수 있는 학술 논문 2편 정도 살펴보고 이제 주 교재 내용 선생님들 요약해 주시고 토론거리 작성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다문화 교실에서의 반편견 교육 이 부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서는 반편견 교육 관련해서 살펴보고 2교시에는 신경과학과 다문화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요. 마지막 3교시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샌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의에 대한 이론을 다른 사람의 입 설민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사를 통해서 한번 들어봤었는데 오늘은 실제로 샌들 교수와 대담을 하는 형식으로 제작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3교시에 시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15주차에 저희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 있잖아요. 바른마음이라고 하는 책의 서평을 쓰는 것이고요. A4 용지 3매 내외로 조금 부담감 없이 선생님들 쓰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클래스 과제 메뉴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6월 14일 23시 59분까지 제출하시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이제 이번 학기 동안 이 책을 전반적으로 다 읽어보셨던 선생님은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이제 다문화 교육과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서평을 쓰시면 되고, 시간이 여의치 않았던 선생님들께서는 일부분만 보시고 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반편견 교육 관련한 장 와타나베 사쿠라 선생님께서 잘 요약을 해주셨고요. 요약되어 있는 부분은 어차피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사쿠라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토론거리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편견 교육이라고 하니까 편견이 뭔지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310쪽 보면 편견의 이해라고 해서 편견의 의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함께 읽어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견이라는 말은 비포어와 저지먼트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이 라틴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나왔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여져 내린 의견이나 판단이라는 의견을 함축하고 있다. 영어로는 이제 prejudice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존스에 의하면 편견이란 특정 사람이 속한 집단에 대한 태도와 믿음으로부터 일반화될 수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 판단, 느낌을 말한다고 합니다. 편견과 자주 혼용되어 쓰고 있는 용어로 바이어스, 스티그마제이션, 스테레오타입 등이 있는데요. 대체로 긍정적인 뜻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프레주디스와 바이어스는 한 개인이 집단 구성원에 의해 다르게 대우받을 때 발생하므로 차별을 드러내며 어떤 권력의 상황에서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구분되고
고정관념화되며 차별화되는 전반적인 과정, 즉 사회적 낙인찍기의 요소가 됩니다. 지금 편견에 대해서 뭐 어원이라든지 유사한 개념의 단어들과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이번 학기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긴 하지만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윤리라든지 철학의 영역에서도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의미한 지점이 있죠.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할 때 서구에서 경험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죠. 실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과학이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 속에 의미 있는 지식들을 축적해 나가고 그게 우리 삶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편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경험론의 선구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편견과 관련해서 베이컨이 지적했었던 우상 4가지가 있잖아요. 4가지 우상론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들 학부 때 아마 강의를 들으셨다면 뭐 철학이라든지 교양 쪽에서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4가지 정도 대표적인 게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족의 우상. 여기서 종족은 인간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의인화와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의인화. 모든 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새는 짝에게 구애를 하고 이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운다고 많이 표현을 하죠. 운다. 예전 시라든지 시조에도 많지 않습니까? 저 헐헐 날고 있는 꾀꼬리가 나의 마음을 알기나 하는지 구슬프게 우는구나. 실제로 슬프게 우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번식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것에 인간 위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편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저희 다문화 교육 관점에서 보자면 이 종족을 조금 폭을 좁히면 되겠죠. 지나치게 한 인종, 한 문화권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하거나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해석하다 보면 편견이나 오류가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종족의 우상이고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할 수 있는 거,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에서 가장 가까운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동그란 그 원만 보고 하늘을 보기 때문에 그 크기의 하늘이 전체 하늘이라고 잘못 알고 있죠. 동굴 속에서도 동굴 바깥을 볼 때 입구 그 틀만큼에서 보이는 만큼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동굴 바깥에 있는 것의 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좁은 견해,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오류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테레오타입 관련될 수 있는 오류 내지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시장의 우상, 이거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시끄럽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시장은 왜 시끄러울까요? 그렇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대화를 하고 말이 오가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시장에서는 말이 오가는데요. 이 말, 언어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편견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인종이라든지 혹은 혼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방식의 언어 사용하거든요. 그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언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묘사하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실제 그렇게 지칭되고 있는 대상 속에 있는 것처럼 해서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원래 베이컨이 의도했던 시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용, 귀신, 유니콘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면 실제 그런 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칭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실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혼동하는 그런 오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문화 교육 관점에서 보자면 다른 문화권 사람 아니면 소수 집단에 대한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잘못된 용어의 사용, 그리고 그런 빈번한 용어의 사용에서 오는 실제 그 대상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다시 한번 재낙인 찍는 그런 행위들, 이게 다 시장의 우상과 관련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4대 우상론이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더 어떤 우상이 있는지 아시나요? 네 번째는 극장의 우상입니다. 요즘 극장의 구조를 생각하시면 베이컨이 이야기했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멀티플렉스 극장 가면 좁은 공간에서 이제 화면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스크린보다 객석이 더 높게 이렇게 경사지어 올라가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객석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평하게 객석을 다 배치를 하죠. 그럼 앞사람 머리 때문에 무대 위에 있는 공연 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당연히 무대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객석보다 무대를 더 높게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위를 바라보면서 공연을 관람하게 되는데, 높은 곳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연이 사실인 것처럼 보고 있는 상태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학문으로 보자면 권위자들,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 무조건 맞다고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오류 내지 편견, 이게 극장의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조금 앞선 교수님이라든지 선배님한테 감히 반기를 들고 그 내용은 이론적으로 볼 때 근거가 조금 빈약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설명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주저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분위기가 있긴 하잖아요. 하지만 학문적 권위가 높다고 해서 무오류인 것은 아니죠. 신이 아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학문적인 권위자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혹시 오류가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꼼꼼하게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4가지 우상론, 편견의 의미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편견의 발생 원인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반편견 교육의 의미와 목표, 그리고 반편견 교육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장 자체가 반편견 교육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편견 교육의 의미 정도는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14쪽이고요. 반편견이라는 말은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능동적인 용어입니다. 반편견 교육은 파울루 프레이리의 자유의 실천이라는 개념에 토대를 둔 것으로, 이 개념은 사람들이 현실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다루고 자신들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프레이리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다음 더만 스파크스 등에 의하면 반편견 교육이란 성, 인종, 장애, 사회 경제적 배경, 종교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에 프레이리가 주장했던 것과 활자상으로는 다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죠. 반편견 교육의 목표는 모든 학습자가 자신감 있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양성과의 공감적이고 정의로운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부정의에 맞서 자신과 타인을 지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기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반편견 교육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다문화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논문들 중에 두 번째 게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 근본에서부터 인권교육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지적했었는데, 지금 장의 내용을 살펴볼 때 다문화 교육은 인권교육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반편견 교육의 내용 또한 근본적으로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317쪽부터 나오는 반편견 교육의 원리,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거든요. 반편견 교육,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목표들을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목표가 모든 학생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시되고 추구되어야 한다,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편견 교육에서 하는 활동들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구체적인 문화적 배경에 근거하여 구안되어야 합니다. 셋째, 반편견 교육의 활동과 활용하는 자료들은 학생들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 능력에 부합하고 이러한 발달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이제 그 학생들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전략이 플러스 1 전략이라는 거죠. 플러스 1 효과라고도 하죠. 이 학생이 현재 머물러 있는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인지적 차원이 되었건 정서적 차원이 되었건 그런 내용적인 요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이 스스로 지금 자신이 있는 단계보다 더 높게 나아갈 수 있는데 교사가 그런 촉진자의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반편견 교육의 계획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주도적인 활동이 되어야 되고요. 이 두 가지 접근 간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의 주도적인 활동,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대화 형태의 수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생님들 소크라테스 대화법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그의 제자인 플라톤 책도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서 대화편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 대화법을 우리가 보통 엘렌쿠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끊임없이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재질문, 대답,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 정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단계를 나누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대화법, 엘렌쿠스도 2단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반어법, 두 번째 단계는 삼파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어법은 잘못 알고 있는 걸 깨워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소크라테스 아버지가 이제 석공이었거든요. 돌에서 모난 부분을 정으로 쳐서 깨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지식, 지금 다루고 있는 장에서는 편견, 이것을 깨워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너 그거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질문을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 친구가 왜 잘못 알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잘못 알고 있는 편견이 깨어졌다면 그 다음에
올바른 지식을 억지로 주입할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소크라테스 어머니 직업은 산파였다고 하죠. 산파가 산모 뱃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억지로 태아를 끄집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산모가 스스로 아기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산파의 역할인데 우리 교사도 그런 산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산모의 몸속에 태아가 있는 것처럼 학습자들의 머릿속에는 올바른 지식이라든지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있거든요. 스스로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산파 역할을 하자. 편견 깨어내고 반편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318쪽으로 넘어가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섯째, 당연히 하나의 수업이나 하루의 활동으로 끝낼 수 없는 성격이겠죠. 장기간이 요구되는 겁니다. 여섯째, 반편견 교육을 할 때 교사는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교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교재라고 하잖아요. 반편견 교육 이야기하면서도 교사의 언행 속에 편견이 담겨있는 요소가 있진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반편견 교육은 여행자 교육 과정, 피상적 교육적 접근이 갖는 결점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5번째에서 말했던 것과 유사한 의미고요. 마지막 8번째, 반편견 교육은 교직원 간 그리고 교직원 학부모 간의 강한 연대에 의존해야 된다. 학교에서 이제 3명의 중요한 교육 주체가 있잖아요.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 색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지 교육적 효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편견 교육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사쿠라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인권교육과 이거 결부시키는 내용 굉장히 잘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일본 자료도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하시면서 함께 천천히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인권교육과의 결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인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1948년에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에서는 그 자체가 법적 구속 능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분야에 걸친 많은 권리를 내용으로 하여 전문과 30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계 각국 헌법과 법률에 도입된과 동시에 여러 국제회의 결의에도 이용되어 세계 각국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을 먼저 지적해 주셨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서요. 즉 사람들이 가진 인권이란 인종, 성, 연령, 종족, 계층, 종교 등 다방면에 걸쳐서 이 각각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각각의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에 대해 우열 없이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인권교육은 인권을 존중하는 정신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적 측면, 가치관, 태도적 측면, 기능적 측면에서 인권 감각이나 인권 의식을 길러가야 하고요. 이번에 사쿠라 선생님이 맡으신 다문화 교육에서의 반편견 교육은 특히 인종, 민족, 문화에 대한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즉 다문화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반편견 교육의 내용은 인권 교육의 일관에 포함되는 내용의 일부이며 아까 제가 지적했었던 내용이죠. 사쿠라 선생님도 그대로 느끼신 것 같습니다. 다문화 교육은 인권 교육의 중요한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교육으로서의 고유한 역사가 있고 인권 교육으로서 일반화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거 잘 지적해 주셨고요. 다음 단락입니다. 다문화 교육은 각국 사회 비주류 집단의 이의제기를 통해 대두되고 확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1970년대 다문화 교육이라는 틀이 만들어져 갔고요. 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다문화 교육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보수 세력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미국 교육계에 꾸준히 침투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크든 작든 공통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뒤늦게 시작되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죠. 다문화 교육의 확산을 뒷받침해 온 이념은 집단적 평등과 사회적 공정의 확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 있었던 것은 집단으로서의 승인 요구였고, 따라서 집단의 역학이 강하게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집단의 역학은 집단적 동질성을 전제로 하면서 제도 개혁이나 격차 시정을 위한 이의 제기를 하기 때문에 종종 집단 내의 다양성을 경시하는 경향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면적 특징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집단 구성원은 다양한 개인이며 이들 개인은 그 집단 속성과 동시에 여러 다른 속성이나 특징을 다양하게 갖고 있으며 당사자의 의미 부여도 다양합니다. 즉, 그 집단 특성이 1차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 속의 속성을 문화 간 대립을 자극하는 동시에 집단 내 다양성을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지는 것으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평경 교육은 다문화 교육이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능할 것이며, 다문화 교육 속에서 반평경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실체화를 추구하려는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이 가지고 있는 결함 내지 약점을 보완하면서도 인권교육의 실체화를 추구하는 전략이 된다. 세 가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분석을 하신 것 같고요. 즉, 다문화 교육에서 다양한 집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반평경 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이 가지고 있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서, 혹은 다문화 교육의 그런 측면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다문화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단에 대한 시선과 개인에 대한 시선 모두 같은 균형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실천은 인권교육에서도 중요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회윤리 이야기하면서 개인적 차원의 양심 한양뿐만이 아니라 집단적 차원, 사회제도 이런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과제 제출하시면서 사쿠라 선생님께서 조금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고 굉장히 잘 작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그럼 2교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